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요즘 정신건강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이 정신건강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심리학 어른의 안부를 묻다라는 부제로 김혜남 선생님 책이고요. 박종석 선생님이 같이 쓰신 책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애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뭔가 병이 있나?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는 약간은 좀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양한 장애들을 관찰하게 됐고 내 안에서 그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다양한 정신과에 관련된 장애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나한테 속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병명은 우울증인데요. 너 우울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우울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우울, 이것을 두고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아마도 반복적으로 쌓였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행히도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사고의 연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이 책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은 지각 한 번을 한 것 때문에 죽는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사고가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바라볼 때는요, 어린 시절 부모가 혹은 다른 중요한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었던 방식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그런 틀을 만든다고 해요. 우울한 과거는 사실 이런 사고의 흐름을 계속 우울한 방향으로 실어 나르는데요. 이 우울한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좀 바꿔보는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이 생각의 방향을 결정짓고 다시 사고의 흐름이 우리의 감정을 강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까지 슬퍼해야 된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요, 중간중간 병명이 제목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지만 일요일 오후 1시라는 챕터로 질문을 편집자가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작가들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죽을 만큼 힘든 내 마음을 어떻게 토닥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친구의 가벼운 위로나 지나가는 사람의 작은 친절도 삶의 숨구멍을 틔워주는 소중한 물고가 될 수 있고 그것이 희망이 돼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할 때 인간은 나를 살게 해줄 단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 회복 탄력성이라는 내용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내 주변에 나에게 격려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패도 극복할 힘이 생기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힘들다면 누군가 정말 의지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공황장애를 좀 볼 텐데요. 공황장애는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정말 익숙한 병명이실 텐데요.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인지의 개선이에요. 생각을 바꿔주는 건데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정신을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왜곡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요, 주변에서요, 괜찮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해주고요, 토닥토닥 해주거나 실제로도 별일 없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좀 가다듬게 하고 이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것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성 피로에 혹시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주변에 보면 정말 피곤하다, 오늘도 피곤하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피곤하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 계시죠.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는데요.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사춘기 이전에 불완전한 경험을 한 적이 많고 이로 인해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서요, 통증과 관련된 물질의 분비가 많아진다고 해요. 단순히 지금에 느끼는 신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춘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결과 다른 사람은 거뜬히 견뎌내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아프고 피곤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치료의 첫 시작이라고 나오는데요. 만성피로 하면 좀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뭔가 만성피로와 관련된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만성피로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는 과로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은 상당히 괴로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아프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것, 그것에서부터 치료는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허언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타인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병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허언증은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짓말에서부터 아주 큰 범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낸 그릇된 비교는 조급함과 불안을 낳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불만스럽게 만든다고 해요. 비교하는 거 우리가 안 좋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이렇게 내 상태를 불만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옳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하는 모습, 부러워할 모습에만 집착하고 흉내내려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SNS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런 모습들. 있는 그대로의 나와 솔직하게 마주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관심이 내 자존감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대중은요, 냉정하고 변덕스럽고 굉장히 피상적이기 때문에 사진과 글에 엄청나게 감동을 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좀 괜찮네 싶으면 예의로 혹은 의리로 좋아요를 누를 뿐이고요. 타인의 삶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보이거나 시간을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즐거워할 필요도,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이 내 자존감의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에 이어서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에 작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속 비교하고 비교당하다 보면 만성적인 박탈감과 공허함, 그리고 우울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타인의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삶에서 만족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박증입니다. 플랜맨의 하루라고 제목이 되어 있거든요. 제 휴대폰에 알람을 보시면 놀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도 뭔가 알람을 맞춰서 그때가 되면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강박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추고 계획대로 사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에게도 가장 평화로운 삶이라고 하고 있어요. 강박증을 앓는 사람들은요, 시간이나 청결, 그리고 안전, 정리정돈,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서 본인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찔렸습니다. 강박증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는, 좀 바꾸기 위해서는 신경 끄기와 인내심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강박적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뭔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한두 번 집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반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나 가스불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혹시나 뭐를 켜놓고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다 강박증의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요.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는 감정은 일종의 신호고 모든 감정은 정상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외부 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가 바로 감정이고요. 이 감정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려줌과 동시에 적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감정 다스리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정 다스리는 방법으로는요, 감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일종의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나 지금 어떤 상태야? 라고 말해주는 외침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바로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창피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은 정상이니까요. 두 번째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예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화가 날 때는 자신의 화와 마주하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화를 적절하게 푸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자아의 통제 안에 두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또 쉽지도 않고요. 그냥 시냇물처럼, 그냥 바람처럼 감정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감정은 점차 수그러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출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은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분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은 분출하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격정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감정은 누군가의 공감도 필요로 하는데요. 내가 나를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상대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알리는 방법이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은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슬플 때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화가 났을 때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별것 아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슬퍼 라고 내뱉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너무 오래 나쁜 감정 속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꽤 오래 가죠. 감정은 확대되고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왜 직장에서도요, 어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의 기운이 전 조직원들한테 퍼지는 거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서도 감정은 스스로 증폭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감정과 사고는 서로를 자극하며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다른 좋았던 일이나 행복했던 일이 계속 떠오르고, 우울하고 화났을 때는 정말 그동안 억울하고 화났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처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적절한 때에 멈추지 않으면 감정은 그것에 맞는 생각이나 기억을 연상시키고, 또 그 생각은 또다시 비슷한 감정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승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돌리듯이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로 그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다행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되도록 빨리 풀어버리고 생각을 돌리듯이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내 감정도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서로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고 서로의 필요에 맞춰서 감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공감하는 능력은 원만하고 깊은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만큼 상대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감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부정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건강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안에 쌓아만 두면요, 덩어리가 돼서 마음의 독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우울증이나 화병, 신체화 증상 같은 것들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잘 배출하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3자가 돼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 제안하는 거는 운동과 같이 신체적인 활동으로 풀어내는 것을 추천해요. 관심을 다른 데로 좀 옮겨보는 것, 이런 부분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안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특히 발표를 준비할 때 불안감 때문에 본인은 잘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불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불안의 정의를 좀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 매우 불쾌하고 막연한 불편감으로 인해서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증상이 수반되는 증상을 뜻하는데요. 신체적 증상은 뭔가 맥박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뺨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되고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고요. 심리적인 증상, 이걸로는 안절부절 못하고요. 또 양가 감정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불안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현실적인 불안은 뭐냐면 원인이 외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갈등, 대인 관계로 인한 문제, 진로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신경증적인 불안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무의식에서 생기는 내부적인 불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본능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도덕적인 불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능과 초자아, 즉 사회의 정의와 도덕적인 규범과의 갈등 속에서 생기는 불안을 말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이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감이 빠진 어설픈 위로나 조언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지켜봐 주고 그냥 손 잡아주고 안아주기만 해도 80점 이상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특히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걸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면서 30분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만 내주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뇌는요, 인지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말로 아무리 괜찮다고 해줘도 듣는 사람들은요,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신체적인 증상이 좀 완화되면 그때 인지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안장애에서 느끼는 불안은요, 사실 실제보다 그것을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발표를 할 때도요, 우리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상상만으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뭔가 질문을 당황스럽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떡하지?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앞서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지치료를 통해서 과장, 왜곡, 일반화 등 이런 생각들이 지나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오류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믿을 수 있는 누군가의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발표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런 뭔가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요, 불안장애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기력감은요,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인데요. 무기력감은 매우 고통스러운, 견디기 힘든 감정이고요. 우울증에도 이 무기력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울증의 효과적인 인지치료도 사실 따지고 보면 환자들의 무기력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길을 잃고 두려움과 고통에 짓눌려서 헤매고 있을 때 우선은 그 어두운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기력감을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겠고요. 무기력한 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뭔가 새로운 시도, 그리고 좀 희망적인 생각, 이런 것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거짓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나 이렇게 행복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다소 연출된 사진을 올리는 것도 거짓 자아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한 모습, 성공한 모습, 멋진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것만 계속 보여주다 보면 현실과 괴리감이 생겨서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힘든 나, 덜 멋진 나도 나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자아에 대한 생각은 아마 여러분 SNS 보면서도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현실과 내가 원하는 모습 사이에 균형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병명이 있죠. 화병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이 울지 못하면 몸이 운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면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감정이나 욕구가 억압되고 출구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신체적인 출구를 찾아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니까 나를 좀 돌봐달라는 그런 무언의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그대로 놔두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합병증들도 생긴다고 해요.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렇게 화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섭식장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그 성과도 수치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과 조절감에 있어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다이어트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섭식 장애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팁을 제시하고 있어요. 식사 일기를 써보는 것. 이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일기에는요, 몇 시에 어떤 음식을 먹었고 구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먹었는지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적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기 전과 후에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최대한 자세히 써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소중한 사람 혹은 가족, 믿을 수 있는 상담사에게 보여주면서 공감받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울지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른이 되면 더더욱 눈물에 인색해지죠. 다 큰 어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도 우리는 울지 마,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하고요. 길에서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봐도요, 달려가서 뚝!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감추고 울음을 가로막다가 결국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어른아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적절하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참다 보면 그 눈물이 결국 나를 공격한다고 하거든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에서 타인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분노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보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의외로 나 자신이었다고요. 과거에 잘 나갔을 때와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했고 또 내 선택을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혔다고 작가도 고백하고 있어요. 김혜남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우울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생동감이라는 말, 이게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살아서 움직이고 아주 조금씩 매일 변하는 것이야말로 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돌아보고 나를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장애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밀쳐놓기보다는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이 정신과 선생님들이 쓴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